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험 문제 1회차부터 해볼 텐데요. 제가 일단 문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여러 파트를 다 한 번씩 문제로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기출 문제에 비해서 한 문제에서 포함하는 이렇게 요구하는 답들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채점을 해보니까 일단 몇 가지, 첫 번째로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나 아니면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서술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정의, 그리고 뭐 발생 기전, 질병에 대해서 물었으면은 증상, 치료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해주는 게 맞고요. 설명하시오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는 게 맞는데 대체로 나오는 문제들은 열거하시오, 나열하시오 또는 예를 들면 경관절의 탈구에서 정복법을 작성하시오 하면서 이름만 적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최근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딱 단답으로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를 10가지 열거하시오. 이건 신체의 손해사정사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굴곡, 굽히기, 플렉션 다 가능해요. 한글, 순우리말, 한자로 된 말이죠. 순우리말, 그리고 영어까지 다 가능한데 영어는 스펠링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을 적어줘도 되는데 이 설명이 만일에 틀린 설명이다. 그러면 채점자가 약간 이게 하나의 1점이라고 쳤을 때 굴곡을 적으면 1점인데 시상면을 따라서 굽어지면서 각이 작아지는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시상면을 따라서 펴지면서 각이 커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것은 일단 용어만 작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알 때만 설명을 옆에 덧붙여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줬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가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회차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의 흑색종에 대해서 피부암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자외선이라든지 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피부암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공부를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안 적으시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답안지를 봤을 때 앞쪽을 보면 충분히 피부암에서 몇 자라도 적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모의고사니까라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요. 아니면 정확한 거 아니면 내가 아는 거 아니면 안 적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비워두는 것보다는 생각나는 거 조금이라도 적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적으실 때요. 시험장에 가시면 답안지를 10장을 줘요. 의학이론은 지금까지는 다 10문제가 나왔었어요. 10점짜리 10문제가. 그러면 한 장에 한 문제씩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종이가 남는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1번을 적어서 적다가 5개를 적어야 되는데 3개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딴 거 답을 적다가 갑자기 1번 네 번째 답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공간이 없으면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한 페이지씩 적어 나가고 모르는 건 일단 띄워넣고 그리고 답을 다 적고 난 다음에 시간이 대체로는 남습니다. 남는 시간에 다시 자기의 기억을 소환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이 정보가 해마라는 곳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 해마에 들어간 정보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축두엽에 저장이 돼요.
건 장기 저장에 해당되겠죠. 척추엽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내가 필요한 순간에 송출을 합니다. 나오는 거죠. 출력. 기억을 입력하고 저장했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다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시험장에 처음에 문제를 받았을 때는 딱 떠오르지 않던 문제가 다른 거 하면서 내지는 답을 다 적고 나서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딱 생각해 보면 아하 하고 다시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적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공간을 꼭 비워두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 부위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를 10가지 열거하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우리 해부학 그리고 의학이론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해부학적 자세죠. 해부학적 자세, 해부학적 면,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해부학적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입니다. 굴곡이라는 것은 굽히기, 플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상면을 따라서 굽어지면서 각이 작아지는 운동입니다. 척추는 앞으로 굽는 것을 굴곡이라고 부르고요. 상완은 팔 앞쪽으로 이렇게 펴지는 것을 전방으로 굽는 것을 굴곡이라고 부릅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전방 거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신전이라는 것은 펴기, 익스텐전인데 시상면을 따라서 펴지면서 각이 커지는 운동이에요. 척추는 후방으로, 상완은 뒤쪽으로 펴지는 것을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전의 일반적인 정상 운동 범위를 넘어서서 더 많이 신전되는 것을 과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내전은 모으기, 어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장축에 가깝게 혹은 사지를 체간에 가깝게 하는 운동이고요. 손가락에서는 3수지, 발가락에서는 2족지가 기준이 됩니다. 용어만 적어주셔도 채점할 때는 점수를 주고요. 외전, 벌리기, 어브덕션인데요. 몸의 장축에서 멀어지거나 사지를 체간에서 멀어지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이 있는데요. 내회전은 안쪽으로 돌리기예요. 장축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도는 운동이고요. 외회전은 바깥쪽으로 돌리기, 장축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도는 운동입니다. 안쪽을 메디알, 바깥쪽을 라테랄이라고 하고, 회전이 로테이션이니까 메디알 로테이션, 외회전은 라테랄 로테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회선은 설큘덕션이라고 해서 굴곡과 신전, 외전, 내전, 회전 운동이 연속된 상태로 이렇게 장축이 원추를 그리는 운동, 팔로 보면 이렇게 이것을 회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관절 운동에서 회내와 회외가 있는데요. 회내는 손바닥이 바닥으로 또는 해부학적 자세로 보면 뒤로 향하게 되는 전완부의 운동을 회내라고 합니다. 회외는 손바닥이 위나 앞을 향하게 하는 전완부의 운동입니다. 손바닥이 위나 또는 앞으로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바깥으로 돌리게 되는 운동을 해외 운동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에서는 내번, 외번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번은 발바닥이 이게 몸의 중심이죠. 몸의 정중면을 향해서 발바닥이 보이게 하는 운동이고요. 외번은 발바닥이 몸의 바깥쪽을, 이게 정중면이면 바깥쪽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손에 해외, 발에 내번, 외번, 그리고 배축 굴곡. 배축은 손등이나 발등 쪽으로 굴곡되는 운동을 얘기하고요. 장축 굴곡은 손바닥 쪽으로 굴곡되는 운동, 저축 굴곡은 발바닥 쪽으로 굴곡되는 운동입니다. 발의 바닥 쪽으로 저축 굴곡, 발의 등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배축 굴곡이고요. 활주라는 것은 서로의 관절면에서 미끄러지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16가지의 관절 운동이 있는데요.
해부학적인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10가지를 적어라라는 것이 문제였고요. 사실 이 문제는 다 답을 정확하게 다 적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장관골 골절의 치유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중복되어 진행된다. 장관골 골절의 치유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네, 염증을 복원하면 재형성이 되나요? 염증을 복원하면 재형성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외우자라고 했었죠. 염증기, 수상 직후에서 2주 정도고요. 골절 직후에 골절 직후부터 괴사조직의 청정화가 일어나는 시기까지예요. 골절이 처음에 딱 되면 그쪽이 부종이 생기고 혈종이 생기고요. 혈종이 생기면 그것을 또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라든지 이렇게 염증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를 염증기라고 부르고요. 보통 48시간 이내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공기는 4일에서 40일 정도인데 연성가골기와 경성가골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섬유 아세포와 유가조직이 나타나는 시기로 수상 후 첫 4, 5일부터 활성화돼서 몇 달 동안 지속된다고 하고요. 재형성기는 25일 이후에서 수년간 지속됩니다. 보공기의 마지막 단계에 임상적 방사선적으로 유압된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골수강의 재생을 포함한 모든 골의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걸치는 상당히 길고 느린 과정이다. 보시면은 이렇게 골절이 일어났을 때 골절이 나고 나면 여기에 염증 반응이 생겨요. 혈종도 생기고 이렇게 부종이 생겼다가 이 안쪽으로 섬유골 같은 가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안쪽에 연성 가골기가 생기고요. 바깥쪽에 보이는 이렇게 골 조직이 보이게 되는 것이 경성 가골기입니다. 임상적 유압, 또 방사선적 유압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골수강까지 힐링이 되는 시기가 재형성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공기의 세부 단계 두 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성가골기와 경성가골기로 나눌 수 있다. 연성가골기는 임상적인 골유압 단계가 되겠고요. 경성가골기는 방사선학적 골유압 단계가 되겠습니다. X선을 보면 이때는 유압이 됐구나 싶지만은 실제로 완전히 골이 힐링이 되는 때까지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 1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소화에서 각형성이 교정되는 시기는 재형성기가 되겠습니다. 또 소화는 재형성력이 좋아서 경미한 각형성 같은 경우에는 재형성기의 교정이 다 되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장관골이라는 것이 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골의 구조를 보시면 제일 바깥쪽에 관절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은 이 관절이라는 것이 뼈와 뼈가 만나는 거잖아요. 맞은편 뼈와 이 뼈 사이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관절 연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의 끝쪽에 있는 것이 골단이에요. 끝쪽에 양쪽 끝에 있고요. 중간을 줄기간자를 써서 골간이라고 부릅니다. 골단과 골간 사이를 간단, 골간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골단이 양쪽 끝에 있고요. 중간에 골간이 있고 골단과 골간 사이에는 근위 골간단, 원위 골간단 이렇게 골간단이 있고요. 골단과 골간단 요 사이에 소화에서 성장판 또는 골단판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성장에 관여를 하고요. 뼈는 바깥쪽 골단이나 골간단 부위에는 해면골이라고 해서 스펀지처럼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뼈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간부는 바깥쪽은 굉장히 딱딱한 치밀골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 골수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골수강은 골수강 안에는 골수가 있는데 소화에서는 여기 안에서 조혈작용을 하죠. 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혈구 뭐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성인이 되면 이 부분은 지방으로 대치되는 황색 골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일어났을 때 이 안에 있던 지방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지방색전증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골절과 탈구는 다양한 전신적 또는 국소적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중 하나인 구획증후군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획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막마다 하나하나마다 어떤 구획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육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구획을 형성을 하는데, 이건 보시면 이건 빼고요. 여기가 전방 구획, 여기는 외측 구획, 이런 식으로 구획을 형성을 하는데 이 안에 어떤 조직 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압이 높아지면은 여기로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부 조직 안에서 괴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획증후군의 발생 기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획 내 조직압이 높아진다. 그리고 근육신경 등을 압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기 제대로 지나가던 혈관이 조그만해졌죠. 신경도 이렇게 구획의 압이 높아지면서 압박을 받는 거죠. 호발하는 부위는 보면 소아는 견골의 간부, 견골 간부가 가장 많습니다. 원이 요골이나 전완부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성인에서도 견골 간부 골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젊은 남자는 근육의 부피가 크고 구획의 크기는 한정돼 있고 손상이 되면 근육 부종에 견딜 공간이 작아서 35세 미만의 견골 골절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 비해서 3배 정도 위험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호발 부위는 견골 간부, 소아의 원이, 요골, 전완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증상이 예전에는 OP라고 불렀는데 요즘 6P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6P, 이게 P로 시작하는 6개죠. 페인, 파레스테시아, 감각 이상입니다. 파랄리시스, 마비, 페일, 창백, 펄스레스니스, 무맥박, 프레스, 압력 이렇게 6가지 증상입니다. 동통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고요. 통증 양상이 바뀌고 정도가 매우 심해지고 전방 구획에서는 수동 신전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감각 이상은 신경 허혈의 첫 번째 징후가 되겠고요. 마비는 좀 비교적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고요. 피부는 창백해지고 맥박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촉진 가능한 압력이 있어요. 구획증후군으로부터 초래된 사지 변형으로 장기간의 압력이 허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육이 점차 섬유성 조직으로 대체되는 증상의 명칭은 볼크만 허혈성 구축입니다. 이거는 다 제대로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주로 소아의 상완골 과상부 골절이나 전완부 골절 후에 수시간에서 수일간에 전완 굵은군의 혈행에 장애가 생겨서 괴사를 초래하면서 반은화되고요. 수관절, 수지관절에 이렇게 구축이 오는 거죠. 또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 마비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볼크만 허혈성 구축의 사진인데요. 손 이렇게 수지 굴근이 구축돼서 이렇게 손을 펴지 못하게 되고 또 근육도 다 말라버렸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볼크만 허혈성 구축입니다. 참고로 구획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정맥관이라든지 3웨이 스토콕, 주사기, 수은혈압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획 내압을 측정해서 진단을 하고요. 구획 내압이 정상에서는 제로 0mm Hg 제로인데 구획압이 30 이상 높아지기 시작하면 구획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골절이 가장 많아요. 거의 58%가 골절 때문에 생기고요. 허혈성 연부조직 손상일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화상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혈관 손상, 뱀에 물리거나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사지 압박, 기부스를 하고 있거나 음주 또는 약물, 혼수, 장기간 하지 고정, 수술 시 잘못된 자세 같은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근육에 부종이 생겼을 때도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고관절은 견고한 볼 앤 소켓 관절입니다.
광범위한 운동 능력을 가지면서도 인체의 모든 관절 중에서 가장 안정된 관절이다. 고관절은 굴곡 내전된 상태에서 후방으로 강한 힘을 받을 때 탈구가 일어나고 단순 탈구보다 골절 탈구가 더 빈번하다. 고관절 탈구의 85에서 90%는 후방 탈구다. 첫 번째 문제, 고관절 후방 탈구 시 동반 손상되기 쉬운 부위는? 이라는 문제고요. 제가 점수를 배점하는 중에 이게 사실은 원하는 답은 3개인데 2점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2개만 적어도 이제 답이 됐는데, 고관절 탈구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청골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고관절을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 게 자골신경이거든요. 그리고 대퇴골두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뒤쪽으로 확 치고 나오면서 이 자골신경의 손상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관절 후방 탈구 시에는 자골신경 손상이 일단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후방 탈구가 잘 일어나는 기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손상이라고 해서 무릎을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앞쪽에서 힘을 쫙 받으면서 뒤로 힘이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고관절의 골절과 탈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손상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슬관절 쪽의 인대, 특히 뒤쪽으로 힘이 가니까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흔하고요. 대퇴골두라든지 여기 있는 대퇴간부까지도 힘이 전달되면서 동반 손상되기 쉽습니다. 자골신경, 슬관절인대, 특히 후방 십자인대, 또 슬개골, 여기에서 대시보드가 어떻게 잘못 부딪히면 슬개골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슬개골 골절도 가끔 있고요. 대퇴골두와 대퇴간부 골절, 이런 것들이 동반 손상되기 쉬운 부위가 되겠습니다. 고관절 후방 탈구 시에 발생하기 쉬운 합병증은 일단 자골신경 마비와 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골두나 골편에 의한 압박이나 좌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한번 정복을 시켰는데 다시 탈구가 되는 재탈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탈구 2년에서 5년 후에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 것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의 관절염이라든지 이소성 골화증, 즉 이소라는 것은 안일이 장소 소자예요. 뼈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뼈가 생기는 것을 이소성 골화, 뼈화 된다는 거죠. 근육내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것을 이소성 골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대퇴골 후방 탈구의 정복 방법 3가지를 열거하시오. 이것도 경관절 문제를 봤을 때는 이름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정확히 외워두시고요. 내용은 같이 살펴만 보겠습니다. 일단 스팀슨 정복법. 스팀슨 씨가 관절 정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관절 탈구 정복에도 스팀슨 정복법이 있는데 또 이분은 지구 중력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경관절 탈구 시에도 팔을 이렇게 환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는데 팔만 밖으로 내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요. 그래서 지구 중력과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팔이 정복되도록 하거든요. 스팀슨 정복법의 고관절 후방 탈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리를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밖으로 냅니다. 그리고 위에서 누르고 다리를 이렇게 밀면서 어떤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하지 무게와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힘이 적게 드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스팀슨 정복법. 경관절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스팀슨 정복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자를 엎드리게 하고 고관절 이하는 침상 바깥으로 이렇게 냅니다. 탈구된 쪽 고관절은 굴곡을 시켜요. 또 반대쪽은 이렇게 신전을 시킨다고 하고요. 골반이 고정되게 한 다음에 스라브에 한 손을 얹고 대퇴 장축과 같은 방향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견인을 하면서 정복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팀슨 정복법, 가장 힘이 적게 드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비글로우 정복법과 앨리스 정복법이 있는데 일단 이름을 외우세요. 스팀슨, 비글로우, 앨리스. 비글로우 정복법은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보조자에게 골반을 이렇게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탈구된 하지의 발목을 잡고 다른 쪽은 환자의 무릎 뒤에다 이렇게 전완부를 대요. 대퇴축을 따라서 쭉 당기는 겁니다. 고관절 후방 탈구 시에 다리가 뇌회전되어 있거든요. 대퇴를 90도 이상 굴곡시키고 견인을 계속해서 외전,
바깥으로 외회전, 신전 이렇게 시키면서 견인을 하는 방법이 비글로우 정복법입니다. 앨리스 정복법은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보조자는 골반을 눌러 고정시킨 후에 고관절과 슬관절을 직각으로 굴곡시켜서 하지를 대퇴 장축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직각으로 굴곡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강하게 당기는 견인하는 방법이에요. 앨리스랑 비글로우는 둘 다 견인하는 방법인데 앨리스는 다리를 90도에서 위쪽으로 당기는 거고요. 비글로우는 외전 시키면서 당기는 방법입니다. 고관절 골절 탈구에서 관열적 정복술의 적응증을 3가지 열거하시오라는 문제를 내봤는데요. 일단 비구 골절이 같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이 비구죠. 이 비구의 골절이 골편이 너무 커서 정복된 고관절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는 경우, 비구 골절, 골편 크기가 큰 경우입니다. 골편 자체가 관절각 내에 끼어서 정복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대퇴골두가 관절낭을 관통해서 끼인 경우, 이런 경우는 관열적인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비구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비구가 분쇄가 심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탈구를 정복만 해주고 나면 다시 이 부분에 재탈구가 일어나든지 고관절 자체 안정성이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리콘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리콘 플레이트라는 플레이트 금속판을 이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고관절 모양에 따라서 비구 모양 따라서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리콘 플레이트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대퇴골투의 골편이 끼어버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관통해서 끼이거나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긴 경우라고 작성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 탈구 이후에 2년에서 5년 정도 굉장히 뒤에 나타난다고 했죠. 물론 대퇴골두 골절까지 있거나 경부골절이 같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초기에 하는 관열적 정복술의 대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관절 후방 탈구의 손상 기전을 보시면 슬관절과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슬관절 전방에 외력이 가해져서 생기는 주로 자동차 계기판 외상이 좀 호발하고요. 고관절 굴곡 정도가 크면 단순 탈구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관절이 외전된,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외전된 상태에서 손상하면 비구골절이 동반이 좀 호발하게 되고요. 자세를 보시면은 하지가 이렇게 단축. 근데 하지 자체의 원래 길이가 줄어든 건 아니죠. 근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줄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외견상 하지 단축이 특징이고요. 대퇴는 안쪽으로 내전되면서 내회전돼요. 돌아가서 이렇게 내전, 외회전되기 때문에 이걸 정복해 주려면 바깥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예, 비글로우 정복술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은 방사선 촬영을 했을 때는 전후 측면상으로 진단이 가능해요. 일반 엑스레이를 딱 봤을 때도 이렇게 대퇴 골두가 고관절 비구에서 벗어나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골두의 사이즈를 보면 엑스레이가 어차피 원근법이 이용이 되니까 골두 사이즈가 정상 골두보다 작으면 후방, 더 크면 전방 탈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구 골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측 사위상, 양측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는 그런 사위상 촬영도 필요가 하고요. 요즘은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CT를 촬영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대퇴골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탈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관절의 전방 탈구인 경우에는 후방 탈구와 반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관절이 외전되는 거죠. 외전되고 외회전되고 길이는 외견상 또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하지 단축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짧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출 문제지만 여기서 잠깐 경관절 탈구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경관절 탈구 정복술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스팀슨 정복법, 히포크라테스, 코코, 견인, 역견인, 그리고 밀히 정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팀슨 정복법은 가장 안전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름만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화상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화상이 실제로 재산보험에서 좀 지급되는 율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서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것을 화상이라고 한다. 원인에 따라 열화상, 화학화상, 흡입화상, 방사선 및 전기화상으로 나눌 수 있다. 화상은 국소 손상의 깊이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단계 이름도 쉬워요.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걸 1도, 2도, 3도, 4도만 적었을 때 정답으로 해줄 수는 없겠죠. 의미를 적어주셔야 되겠죠. 피부를 한번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진피가 있어요. 진피 안쪽에는 이렇게 땀샘도 분비를 하고 있고요. 혈관이나 신경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진피 아래층이 피하 지방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근육이 존재하고요. 근육 안쪽에 뼈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에 표피의 손상이 있는 것을 1도 화상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일광 화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 같은데, 아니 해수욕장 갔을 때 선크림 제대로 안 바르고 놀다가 이렇게 벌겋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1도 화상이고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까지 포함하는 것을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끓는 물이라든지 성강, 화염, 기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물집, 수포가 생겨요. 그리고 피하 조직의 부종과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3도 화상은 이 피하 지방층까지 포함된 화상을 얘기하고요. 화염이나 증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4도 화상은 예상하셨겠지만 근육층까지 포함한 것. 그래서 신경과 뼈조직까지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피가 1도, 진피까지 포함하면 2도, 피하 지방층까지 포함하면 3도, 근육까지 포함하면 4도. 자, 외우기 쉽죠? 위 1번에서 2도 화상 중, 자, 이것만 봐도 1도, 2도, 3도, 4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묻고는 싶은데 이걸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2도 화상 중에서 표재성과 심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2도 화상에서 심재성 2도 화상 그부터는 화상 진단금이 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심재성 2도라고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표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상층을 손상이 되는 것이고요. 심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전층의 손상이고, 이때는 물집도 생기지만 가피도 생기기 때문에 화상 입고 나면 피부가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거 있죠? 그걸 가피라고 합니다. 가피가 생기기 때문에 가피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표피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굴곡이 있죠? 표재성 2도 화상은 요 부분에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표피의 일부가 손상도 되지만 일부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성 2도 화상부터 진단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증 화상에 대해 해당하는 손상을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라는 문제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지금부터 알면 되겠죠? 자, 10세 이하, 40세 이상, 나이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했어요. 10세 이하나 4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2도 이상의 화상이 전체 체표 면적의 20% 이상일 때, 10세에서 40세 사이 연령에서는 2도 이상의 화상이 전체 체표 면적의 25% 이상. 나이는 10, 40. 요거는 10보다 작거나 40보다 크거나.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되죠. 20%, 2도 이상 화상이 20% 이상이다. 그리고 10에서 40세 사이에서는 25% 이상이다. 그리고 안면이나 손, 발, 생식기, 회음부 또는 주요 관절 부위에 발생한 화상도 중증 화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전층 화상이, 전층이라는 것은 피부 전층이니까 진피까지 포함하는 것, 3도 화상이겠죠? 전체 체표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경증을 제외한 전기, 화학, 화상 같은 경우는 중증화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건 교과서적인 거고요. 약관에서도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렇게 약관에서 정하는 게 있어요. 신체 표면적의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요거랑 약간 다르죠?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요것도 같이 언급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산보호 문제에서는 이것만이 답이겠죠. 네. 대표적인 피부 표면적 계산 방법 2가지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도 준비해 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룰 오브 나인입니다. 저도 교과서에 룰 오브 나인을 작성을 했는데 룰 오브 나인은 표 면적을 9 또는 9의 배수 어떻게 보면 약간 와일드하게 평가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회음부만 1로 보고요. 나머지는 9 또는 9의 배수, 9의 아니면 뭐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를 100으로 보게 되는 것이 룰 오브 나인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머리가 더 큰 가분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룰 오브 나인이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된 방법이다. 너무 러프하게 거칠게 작성된 방법이다. 그런 것 때문에 룬드와 브라우드가 신체 표면적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표면적 차트를 보면 연령에 따라서 부위별 퍼센트를 정해놨어요. 연령과 관계없이 목은 1%, 상완 쪽은 2%, 이건 앞쪽만 적은 거고요. 뒤쪽은 따로예요. 그리고 뭐 팔은 전완부 1.5, 손 1.5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요. 머리, 그리고 대퇴, 그리고 하퇴 요 3가지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0세는 머리가 9.5라면 점점점 비율이 적어지죠. 그러면서 성인에서는 3.5까지 줄어들고요. 대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퇴도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요 퍼센트는 다 똑같겠죠. 더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룬드 앤 브라우도의 계산법이에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룰 오브 나인, 룬드 앤 브라우도, 신체 표면적 차트 까지 해서 5번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